코스는 0.5% 올랐습니다. S&P 500 1.1%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1.6% 꽤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사실 오늘 뭐 이슈는 엔비디아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정규 거래에서는 사실 재료가 없었는데 그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그래 엔비디아 실적 좋을 거야 한켠으로는 우리 기대감이 너무 커서 실망하면 어떡하지 란 마음이 구퉁에 요만큼은 있었지만 그냥 우리가 다 암호를 걸었죠. 엔비디아 실적 좋을 거야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오늘 S&P 500의 전체적인 그 그림 이 한 장으로 다 표현이 되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녹색빛이 가득합니다. 그냥 보는 우리들의 눈도 편안하죠. 네, 정말 빨간색이면 눈도 피곤한데 녹색이라 눈이 너무나도 편안한데 보시면 이 왼쪽 진영이 대부분 좀 진한 녹색이잖아요. 뭐 엔비디아 저 위에 큼직하게 보이죠. 엔비디아가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3.2% 상승을 했고 그 밑에 시가총액 가장 큰 애플도 오늘 2% 올랐습니다. 뭐 구글, 메타, 테슬라 할 거 없이 이 메가캡 마이크로소프트를 제가 빼먹었네요. 이 메가캡 기술주들 이들 종목들이 오늘 정말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오른쪽이 약간 붉은빛이 돌긴 하는데 아주 빨간빛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낙폭이 1%, 2% 정도 미만으로 그래도 좀 제한적인 하락이었는데 오늘 제약 섹터가 조금 약했어요. 헬스케어주들이 조금 약했고 왜냐하면 그동안 제약주들 많이 올랐죠. 특히 뭐 백신 기대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쪽은 약간 자금이 유출된 것으로 보이고 그 아랫단 오른쪽에 한 중간쯤 보면은 그쪽도 약간 붉은기가 도는데 그쪽 라인이 그 에너지 쪽이거든요. 국제유가가 한 요 며칠 계속 내리면서 에너지주들도 약간의 좀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요 정도를 제외한다면 그냥 완전 녹색, 그냥 산처럼 녹색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녹색 중간쯤에 새빨간 거 하나 좀 보여요. 그거 이거 나이키인데 오늘 특징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키는 오늘 조금 가슴 아픈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증시는 정말 엔비디아가 밀고 끌고 다 했고 장 마감 후에 결론적으로 실적을 공개했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였다. 요것만 좀 예고를 하고 이따가 또 볼게요. 오늘장 이제 주요 이슈들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볼 텐데 오늘은 경제 지표 가운데 7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기존 주택 판매 있었는데 참담했잖아요. 왜냐하면 뭐 거래 절벽 상태이고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줄고 있고 지금 모기지 금리는 오르고 뭐 이 수급에서도 약간 이게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주택 가격은 오르고 뭐 이러면서 기존 주택 판매가 거의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규 주택 판매는 예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71만 4천 건 7월에 신규 주택 판매가 71만 건 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월에 기록했던 68만 4천 건보다도 좋았고 시장에서는 한 70만 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많이 웃돈 거죠. 이게 작년 2월 이후 최고입니다. 근데 신규 주택은 그럼 왜 좋은 거야? 라고 봤더니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전월 대비로는 한 4%, 전년 대비로는 31% 급증한 수준인데요.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실질적인 정말 실수요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결국은 기존 주택을 못 사니까 신규 주택 쪽으로 많이 시선을 돌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호황이 지속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7.4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 집을 현금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금리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쪽도 시차를 두고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금 28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이자 낼 돈이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7월 신규 주택 판매는 좋았다라는 거 하나가 이슈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이 국채 시장의 이 금리도
조금씩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 부분도 투자 심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188로 마감을 했거든요. 우리 4.35 찍은 것까지 이야기했었는데 4.2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전일 대비 한 0.14%포인트 내려온 건데 이 부분도 이제 투자 심리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줬다. 왜냐면 뭐 오늘 경제지표에서는 뺐지만 S&P 글로벌에서 공개하는 뭐 서비스업 PMI 지수, 제조업 PMI 지수가 있는데 이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경제 상황이 우리가 또 되게 기대했던 것보다는 또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 긴축도 좀 속도 조절도 할 수 있겠다 라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가장 큰 기대감은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가 그렇게 지금 시장에 완전한 그 핵심의 자리에 서게 된 건 결국은 이 AI잖아요. 근데 JP모건에서는 이 AI 열풍만으로 경제가 경착륙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요즘 미국 경제 경착륙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근데 JP모건은 경제가 경착륙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니들 지금 시장에서 뭐 골디락스가 어쩌고 뭐 연착륙이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경제는 경착륙 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AI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났고, 이게 결국은 AI가 우리가 기대를 하는 이유는 생산성 향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인공지능적으로 돌아가면 생산성이 더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게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데, 이 AI 지금은 열풍인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AI를 통해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한 3, 4년은 더 기다려야 돼. 이제 초기에서 뭐 막 이러고 있는 단계인데 무슨 지금 생산성 향상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 AI는 지금은 그냥 기대감인 거고, 경제는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경착륙이 불가피해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AI 열풍으로 니들이 경제에 대한 전망까지도 너무 낙관적으로 하면 니네 나중에 큰일 난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JP모건은 그만큼 경제에 대해서도 시장에 대해서도 약간 비관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 연말 목표치를 얘들이 4,200 제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수보다도 한 5% 더 빠져야 된다라고 보니까 그냥 비관론자가 또 이런 논리로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뭐 그거 정도 우리가 참고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은 누가 알겠어요. 신도 모르니까 그냥 이런 논리들, 뭐 이런 근거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냥 모든 그들의 의견들을 수집해서 우리들의 방향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쭈쭈베이비님이 지금 이제 JP모건 의견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셨는데, JP모건이 틀렸다는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이 다 틀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가 엔비디아 실적 전에 주식 다는 아닐 거고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는데 네, 얘네는 진짜 늘 땅 치고 후회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캐시우드가 그동안 많이 조롱을 받다가 기술주들 올 들어서 많이 오르면서 캐시우드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약간 좀 그동안 헛짓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심리는 이해가 돼요. 엔비디아로 이미 평가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기대가 너무 높으니까 이 사람은 원래 기술 섹터에 대해서 정말 환호하는 사람이지만 이쪽이 너무 뜨거우니까 우리는 조금 줄이자였을 것 같기는 해요. 캐시우드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죠, 잘못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애플 투자 비중을 상당히 좀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에요. 그쵸? 근데 이 기관 투자자들은 애플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애플 비중이 지금 2008년 이후 최저치다라는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건 스탠리의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가 분석을 한 건데, 우리 에릭 우드링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네. 이 사람이
기술주 많이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아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에릭 우드링 들어봤는데 고 애널입니다. 그러니까 고 애널이 이제 분석을 한 건데요. 자, 2분기 애플이 S&P 500 그 지수에서의 가중치가 7.72%라고 합니다. 이게 전기 대비로는 한 65bp, 그러니까 0.65%포인트가 좀 이 가중치가 높아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열심히 매매하고 뭐 운용하는 그런 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애플의 가중치는 5.51%에 그친다고 합니다. 전기 대비 26bp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S&P 500은 시장 수익률인 거고 기관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걸 벤치마킹을 하는데 애플 비중을 시장의 비중보다 더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애플이 올 들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리고 지금 아이폰이라던가 이런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판단을 기관들이 하는 것 같다라는 게 이 에릭 우드링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비중은 줄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는 이 메가캡 기업 중에서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이렇게 덜 담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이게 지금 4년 만에 애플로 이번 2분기에 바뀌었다라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점에서 요 애널리스트가 요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되게 좀 흥미로워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반면 그래 애플은 좀 덜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럼 기관들은 더 많이 담아봤더니 그게 메타랍니다. 메타도 올해 주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S&P 500의 그 종목 가중치 대비 기관 포트폴리오의 그 가중치가 더 높은 게 메가캡 기술주 중에는 메타가 유일하다고 해요. 그만큼 기관들이 메타에 대해서는 좀 공격성을 띠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이제 분석을 했냐면 아무래도 뭐 릴스 그러니까 쇼폼이죠. 뭐 그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좀 성장을 하면서 아마 메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조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메타의 기관 가중치가 높아진 지금의 요 가중치는 거의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기관들의 그런 비중은 저희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애플보다는 메타. 근데 사실 전체적인 가중치는 애플이 그래도 더 높을 거예요. 더 높을 건데 시장의 가중치 대비해서 이제 높고 낮음이라는 거는 또 판단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낸 보고서인데요. 얘들이 뭐 바이백, 요게 이제 자사주 매입, 환매를 얘기하는 건데 요 바이백 바스켓을 얘들이 또 선정을 해서 그거를 아마 많이 좀 집계를 하고 뭐 요러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몇 주 안에 급등할 기업들 해가지고 골드만삭스가 이제 요걸 냈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주식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뭐 이 자사주 매입들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증시 자체도 오를 것이고 특히나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요 시장 수익률보다 더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월 들어서 대형주의 자사주 매입이 급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뭐 월별로 이렇게 자사주 매입한 걸 비교를 해봤을 때 8월 자사주 매입이 올해 평균 이 40%를 촉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에 자사주 매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지금 S&P 500 기업들의 95%가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것으로 블랙아웃 기간이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블랙아웃 기간이 뭐지? 하면 그냥 우리말로 이걸 해석하면 정전 기간인데 그래서 왜 FOMC 회의 앞두고 연준 인사들 블랙아웃 기간이야 라고 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는 금지 기간처럼 이 자사주 매입에도 블랙아웃 기간이 있대요. 저 오늘 사실은 처음 알았는데 이게 실적 발표 전 한 달간은 자사주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를 95%가 마무리를 했으니까 이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블랙아웃 기간이 종료가 됐다. 그래서 이제 8월 들어서 자사주를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바스켓 기업, 요들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 후에 좋은 성과를 달성을 했는데 시장 수익률을 4%포인트 상회하더라라는 게 하나의 통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 바스켓 기업들은
평균 이상, 시장 평균 이상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기업들 한 50개 기업으로 묶어놓은 요 바스켓인데 여기에 포함하는 기업을 그럼 우리는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테피스트리, 로키드 마틴, 휴렛패커드, 달러 제너럴, 베스앤 바디워스,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은 대충 요 정도 기업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들 기업들은 자사주를 그동안 많이 매입을 했었으니까 좀 잘 봐라고 골드만삭스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하려면 그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걸 뭐 잉여현금 흐름에서 남은 현금 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고 뭐 배당하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채를 발행하는 기업들도 꽤 많대요. 자사주를 사기 위해서 가진 현금이 아니라 빚을 내서 자사주를 사는 기업들도 있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채 발행하는 데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이 역사적인 8월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어. 그거는 좀 감안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